이제 서창대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그림자 같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영화를 좀 보니까 네. 빛을 진짜 잘 사용한 영화다. 영화 불안당으로 호평을 받았던 변성현 감독의 영화 킹메이커 얘기 나눠보죠.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오는 게 바로 접니다. 제가 미래의 대통령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까? 자네 준비되었는가? 자, 먼저 이 영화 실제 역사적 사건과도 관련이 있죠.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킹메이커가 있었듯 이 영화도 킹메이커라 불렸던 실제 인물에서 시작했다던데 청년님, 네, 얘기부터 좀 시작해 주시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저도 영화를 보면서 생각보다 실제 인물에 대한 묘사를 잘했더라고요. 네, 뭐 목소리도 그렇고 역사적 배경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실제를 따서 만든 영화인가를 좀 찾아봤는데 김대중에게 엄창록이라는 킹메이커가 실제로 있었고 이 둘의 관계를 영화로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서창대 역으로 이제 고 이성균 배우가 역할을 했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보면 유사한 면과 다른 면이 하나씩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면은 뭐예요? 유사한 면은 이제 실제 영화를 보다 보면 인제에서 그 빨갱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정치인과 그거를 보고 자신의 역사를 투영해서 함께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킹메이커 등장을 하는데, 실제 김대중과 엄창록의 관계도 인제군 보궐선거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둘의 만남은 실제와 영화가 좀 유사하게 흘러가는 거고, 실제 엄창록도 고졸이라는 설도 있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다라는 설도 있고 설이 다양하다고 해요. 그래서 확실한 전향자였다라는 평가는 있었다고 하고, 다만 이제 다른 건 영화를 보다 보면 결론에 그 서창대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반대 진영에 붙어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으로 역할을 맡았던 그 세력에 붙어서 분열을 조장하고 흔히 말하는 마타도라고 하는 선거에 의한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지역 갈등을 유발하죠. 네, 실제 역사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의 도입과 두 인물이 만났던 과정과 함께 통과했던 선거에서의 귀재 역할을 했다라는 거는 동일하나 영화적 결론 부분과 실제 역사는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끝에는 감독이 어느 정도 상상력이 좀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창대로 표현된 인물이 이제 북한 말을 쓰잖아요. 그거는 네. 사실인가 봐요. 네, 그거는 김일성 대학을 나왔다라는 설이 있는 거 보면. 네, 설이 있고 확실히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전향자로서의 그 역사는 확실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확실히 똑똑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정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장면 공들였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인상이 깊었던 장면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 심스틸러 신마님. 저는 그 이제 서창대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그림자 같다고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자신이 스스로 그림자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영화를 좀 보니까 네. 빛을 진짜 잘 사용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은범 씨로 나온 설경구 씨가 이제 김은범 씨로 나오는데, 이제 김은범을 비출 때는 상대적으로 서창대가 둘이 앉아 있을 때 밝은 빛이 설경구를 좀 비춰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씬이 넘어가면 또 어두운 느낌을 또 살려주고. 근데 이제 김은범과 있을 때가 아니라 그 국정원 조부장으로 나왔던 인물과 또 서창대랑 같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기가 악역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빛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오히려 서창대는 조금 더 밝은 빛으로, 근데 막 엄청 환한 빛은 아니지만 그 빛을 조금 잘 활용했던 계속 게 상대적으로 조절했다는 거네. 네, 그 그쵸? 빛이 조금 장면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이제 전기가 막 엄청 환하고 이렇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외부에 있을 때와 낮에 있었을 때 이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그런 빛, 그리고 정말 어두울 때 빛,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뭐 역사적 배경이든 인물에 대한 배경이든을 빛으로 되게 잘 표현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장면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영화였습니다. 빛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영화를 보면 또 다르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우 작가님. 네,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 심스틸러님과 비슷한데
그 빛이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언뜻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포에서 이제 목포.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만날 때, 그러니까 영화에서 김은범이 서창대를 다시 쓰기로 할 때 그 김은범의 그림자에 완전히 서창대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아마 그 장면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장면도 저도 인상 깊었고 영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씬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이제 신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정치적인 술수가 오가는데 네. 그때 이렇게 회전형 계단에서 어. 각자의 위치가 나타나는 장면도 있었고요. 그때 킹메이커인 역할을 하는 서창대가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렇지. 이제 맨 내려보는 위에서. 장면도 영화에서 그냥 극적으로 보여준 것 같고 저는 별개로 이 정치란 특성을 좀 잘 보여줬던 장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네. 그 당시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맞아. 네, 그때 그거 나오더라고. 네, 그때 이제 대중들이 이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형태의 뉴스가 나오는 걸 보고 분노를 하며 다 일어섰다가 다음 장면이 스포츠. 스포츠였는데 안 돼. 자리에 앉죠. 네, 그러니까 뭐 이미 유명하지만 이제 권력자가 이제 대중을 통제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3S. 스포츠, 네, 3S. 3S를 했으니까 그것도 그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중과 정치의 관계가 어떻게 모사되어 있는지를 극명하게 들어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좀 시대상을 느꼈던 게 맞아요. 담배를 엄청 많이 태우더라고요. 실내에서부터 네. 태우고 신호등 앞에서 태우고. 근데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영화 승부에서도 이창호 구단 앞에서 그 조 구단께서 담배를 태우잖아요. 네. 경기 중에. 근데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담배를 많이 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된 그러니까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이때 대학 갔을 때 그때도 뭐 가게에서 담배를 폈던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불과 한 15년 요 정도 사이에 변하지 않았나. 맞아요. 영화 안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어서 아, 저때 저 시대는 담배를 저렇게 좀 자유롭게 태웠구나. 좀 많이 변했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 얘기도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잖아요. 김은범은 이 정의가 바로 사회 질서다라고 얘기하고 서창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의 말을 빌려서 정당한 목적에는 수단을 가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하는 인물과 현실적 방법론을 선택하는 인물, 두 분은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이 갔습니까? 신만이부터. 조금 더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눈 마주쳤어요. 저는 사실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하는 인물에 더 마음을 쏟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근데 현실적 방법론을 아예 제킬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조금씩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는 어쨌든 그 과정이 되게 중요시하고 그 결과를 위해 가다 보면은 그 결과가 과정을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수단과 방법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그래도 정치적 올바름을 조금 더 지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서창대 씨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그렇지. 없다. 근데 이 말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진짜 이겨야 뭐든지 조금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직도 물론 이제 정치적 올바름을 선택하는 인물에 조금 더 마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아예 포기해서는 계속 그냥 변방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서창대가 말하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청년님은 어때요? 정치적 올바름. 저는 현실적 방법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질문. 이해해야 진짜로 그게 먼저였던 거야? 바뀐 거야? 살다 보니. 살다 보니 바뀐 것 같아요. 살다 보니. 네, 살다 보니 바뀌면 너무 그럼 많이 조금 졌고 더 어렸을 때는 정치적 올바름에 가까웠다. 가까웠죠. 가까웠는데 저도 이게 요즘 많이 고민을 해요. 나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흔히 나이를 먹어갈수록 보수가 되어간다, 보수화가 되어간다는 표현도 종종 일상적으로 쓰는데 저도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지키고 싶은 게 많아질수록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효과적 방법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더 우선하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이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여전히 찾고 있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네. 그런 상황이라면 이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답과 있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기기라도 네. 하자. 저는 영화를 보면 서창대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네, 맞죠. 뭐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겨야만 되는 이 사회가 조금 맞습니다. 맞아요. 불합리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자, 김은범은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김은범과 또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서창대. 이렇게 저마다 지키는 대의가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좀 정당함을 판단할 수 있을까? 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청년님, 네, 우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때 그 정당함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창대라는 인물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서창대만 유일하게 자신에게 부여되는 모든 왜곡과 거짓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냥 질문에 대한 태도라고 봤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뭘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경우 입장을 가지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창대도 본인이 하지 않았음에도 했다고 확신하고 믿는 상대에게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보여주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그런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수단의 공격을 받을 때라던가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수단의 한계를 본인이 인정하고 그림자에 머물려고 할 때 그때 저는 자신도 그 역할과 그 공격에 대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일 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방향의 대의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이걸 공정 불공정이라고 확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나한테는 해당하는데 내가 공격할 때는 해당하는데 내가 당할 때는 인정하지 않는 건 저는 그건 정치적으로 좀 불공정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서창대만이 본인이 그런 억울한 공격을 받을 때 그런 게임 룰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저는 자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과 자신이 입장이 당할 때도 동일하다는 이게 어느 정도 정당함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신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청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약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를테면 김은범으로 나왔을 때의 인정에 대한 것 그리고 서창대가 나왔을 때 인정에 대한 것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행동을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인정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서창대는 그 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제 자포자기하듯 약간 인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 사죄를 하든 그걸 할 수 있는가라는 게 조금 하나의 기준점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근데 생각했어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가? 그쵸. 정치인데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부 다 줄 정도로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내가 지키고자 했던 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그렇지, 가져봐야 그렇지. 되지 않나라는 거죠. 상대방을 설득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다 내어준다라고 했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그 진짜 정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대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가치인가가 있어서 일단 나의 인정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방향, 가치, 목적을 폄훼하지 않는 선에서 그걸 이제 내어줄 수 있는가 그 기준이 저는 하나의 선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역 감정이란 키워드로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영화 이제 중반 후반 넘어갈 때 이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선거 전략이 장면으로 나오죠. 실제로도 이전에는 뭐 중부 남부로 갈리던 표심이 선거 전략 이후 영호남으로 갈리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뭐 많이 옅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감정 이게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청년님 우리 우 네. 작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과거에 이제 지역 감정이라고 했을 땐 물리적인 거리감이 좀 있었죠. 아니 장면 지금. 중에 뭐 물건 안 판다? 네, 네. 불매 운동하고 뭐 이런 것도 막 붙어 있더라고요. 안 네. 부산에 받는다. 계셨으니까 네.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이것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센터에서 과거에 1980년대에 이제 광주 5월의 광주의 어떤 슬픔을 부산의 여러 시민 운동가들이 전시회도 하고 사진전도 했었는데 그때 부산 시민들의 저항도 그 당시에는 되게 많았었고 왜냐하면 호남에 대한 인식이 워낙 그 당시에는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얼핏 듣고 과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역 감정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생생하고 살벌했던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왜 그렇게 지역 감정이 심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느 정도 이 물리적 거리감, 인프라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광주와 부산을 한 번에 오가는 기차는 없잖아요. 없어요. 네, 없고 그걸 마련될 필요성도 여전히 지금 막 뚜렷하게 마련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야 하죠. 어쨌든 부산에서 광주를 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거리감이 지금도 어느 정도 좀 느껴지는데 과거에는 그게 훨씬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또 인식적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접점 자체가 과거는 훨씬 없었기 때문에 지역 감정이 심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다만 지금은 분명히 많이 해소된 것 같죠. 네, 정치적 지형으로만 봐도 그렇고 이제 다만 너무 그 외에 지역 감정의 그런 구도를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져 있는 갈등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도 훨씬 더 문제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신바님의 생각은요? 저는 그러니까 감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다 극대화는 아닌데 현상 유지는 계속 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이제 선거 이제 곧 결과 나오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 무시 못하는 게 아직 그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어떤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는 그런 비율의 자체가 지역에서 좀 차이가 나는 거를 보면은 그런 거 이제 계속 그런 게 보여지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또 그게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물리적 거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온라인을 보면은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과거에는 온라인이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온라인상에 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댓글 보면은 뭐 이제 비하하는 언어를 써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지역은 그래서 그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출신이라 그래서 그래라고 한다는 그런 온라인의 댓글들을 보면 사실 해소되었다고 느끼지는 않고 오히려 그게 계속 전래되는 느낌인 거죠. 왜냐면 더 어린 나이일수록 그 온라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지역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요소 같은 것들을 영화 속에서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 범죄자일수록 호남을 더 강조시켜야 된다. 뭐 영화에 나오죠.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뭐 운전을 해. 근데 뭐 충청도인이 운전이 엄청 느리대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뭐 하면은 되게 의문스럽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밈들로 계속 소비가 되고 있는 거죠. 밈들로 소비가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더라도 어디에서 오셨어요 했었을 때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있고 맞아. 그걸 소비를 한 채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온라인에서 뭐 정치로 연결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지역 감정이 계속 감소가 된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또 이 온라인 상에서의 이야기들이 다른 혐오를 또 부추기는 것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혐오는 또 다른 혐오를 부르고 있는데 맞아.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예전을 좀 생각해 보면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을 썼다면 이제는 뭐 갈등 양상만 달라졌지 비슷한 선거 전략을 사용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했던 혐오를 뭐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 최근 뭐 대선 토론도 그랬고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청년님? 그러니까 그 갈등을 일으켜라라고 어떤 정치적 지형으로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만 달라졌을 뿐, 영혼함만 달라졌을 뿐 남녀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갈등의 구도를 기획하는 누군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성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을까 여전히 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런 갈등 구도 안에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기획자의 존재라는 걸 영화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들은 그럴 것까지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에 드러난 이 갈등의 양산만 따라갈 뿐 이 갈등을 기획한 어떤 그런 의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아쉽기도 하고요. 갈등의 기획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이 아프다. 이게 근데 일부러 기획됐다? 그렇게 라는 얘기를 네,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우린 역사적 차원에서 계속 보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지 않을 뿐 사실 역사적 차원에서 갈등을 기획한 정치 권력은 여전히 존재를 해왔고 맞아. 그건 너무 먼 역사가 아니에요. 불과 50년 전? 네, 그 정도 한 3, 40년 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낭만적 접근이 아닌가 그렇지. 싶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이 갈등의 양상을 해석하기보다는 이 갈등으로서의 이익을 얻는 집단은 어딘지 그리고 이 갈등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계속 파악하는 입장으로 나아가야겠죠. 네. 신바님은요? 근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로저 스톤이라는 다큐를 이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다큐 이름조차도 킹메이커 로저 스톤이었단 말이죠. 뭐 미키마우스도 맞아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로저 스톤이 했었던 전략 그리고 이전에 킹메이커들이 했었던 전략을 살펴보면 이 갈등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항상 유효한 수단이었고 가장 그리고 그 수단을 어떻게 더 극대화하는 거를 고민할 뿐이지 이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부각시키는 건 너무나도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을 건드리는 거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선거 전략에서 오히려 그 여러 가지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하면 할까 그런 게 더 유효하게 전략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갈등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꼭 특정 날에 다가올수록 이 갈등의 폭이 엄청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믿었던 그 가치가 흔들리는 부분들, 뭐 지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뭐 지역뿐만 아니라 남녀, 세대 간의 갈라치기도 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데 선거는 정치인이 기획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건 결국 시민,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는 이 정치 기획에 따라다니는 여론만 나옵니다. 이 기획된 정치, 또 아까 우리 표현했던 뭐 기획된 갈등 여기에 맞서서 유권자가 이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바님. 저는 이제 유권자분들이 관심이랑 조금 더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서 들었어요. 또 질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인데 이게 참여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다 양쪽 진영 다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관심도 많아. 근데 이게 행동하는 게 명확히 다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권자의 능동적인 참여라 함은 조금 더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게 관심이라는 건데 이제 선거철의 이슈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해야 되는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엄 이제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대선으로 이제 좀 주요하게 가면서 이것이 마치 없어져야 할 것, 그러니까 없었던 일인 것처럼 지금 그것에 대한 정당한 죄와 대가를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내가 잘하겠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이후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이제 공약도 받았으니까 그 공약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상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근데 저희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공약을 조금 대선 후보 공약을 살펴보는 그런 모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문턱이 높은 거예요. 나는 정치에 잘 몰라서 혹은 나는 관심이 없어서 이제 이걸 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되게 일상과 되게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럼.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이 너무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를테면은 공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결국에 그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 지역에서 받아들여지는 공약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공약으로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도를 예를 들면 이제 트램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아요. 트램을 그치. 설치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트램의 노선이나 이런 걸 보면 시내버스 노선과 별로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트램 다니는 것보다는 뭐 있으면 좋겠지라는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 없어도 지금까지 너무 잘 살았고 오히려 필요한 건 뭐 삼복도로 사이를 연결하는 구간이라던가 더 많은 마을 버스들이 이제 주민들의 발이 되어줘야 될 그런 교통수단이 필요한 건데 오히려 그들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그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하. 이제 그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구나.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필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게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 가볍게라도 조금 접근하면서 하는 것들이 계속 되어야 좀 그런 공론장이 좀 더 능동적인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네. 공론화할 수 있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이 공약이 소비되는 형태는 결국 유권자들인데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선거에 나오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든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년님, 네. 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심스틸러 네. 님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치가 시즌과 비시즌이 있잖아요. 못 만들어요.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투표를 할 때 흔히 그렇긴 정치의 하지. 시즌이 온다고 생각을 맞아, 하는데 이 비시즌일 때 유권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구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시즌 때 여러 공약들이 쏟아지는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공약들이 우리 지역에 왜 필요한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학습하는 구도로 지금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투표가 아닌 시즌에 내가 만들어낸 내 일상에서의 필요가 이제 공약화되어 가는 그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건 네. 정치적인 나의 지향성이 특정 인물로 귀속되는 거에 대한 방법, 방향성을 여전히 의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인물이 나의 지향성으로 계속 귀결되는 지금의 방식, 이 방식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할 것 같고, 이걸 넘어서려면 평소에, 그러니까 후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나의 어떤 정치적 지향성이 좀 가다듬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위해선 어. 같은 고민을 하는 시민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자리, 결국 그게 공론장. 해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꼭 어떤 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같은 지향을 말하는 모임이라던가 그런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어떤 뒷거리의 노포에서 막걸리 먹는 자리도 하나 정치적 모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평소에 나의 의사를 말하고 공감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혹은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편하게 술자리든 커피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유권자가 정치인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분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좀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강사도 하시기도 하니까 여쭤보자면, 청취자분들은 그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정치 얘기할 때 이것만은 조심해라, 뭐 한두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청년님? 이런 건 좀 유념해서 하면 같이 대화할 때 큰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각자가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실제로 만날 때 악수도 하고 형 동생도 하고 편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지하는 유권자들끼리 만나면 더 살벌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상대방 후보가 될 때 나의 후보가 공생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 태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더 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과 후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내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대화를 해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어. 먼저 갖춰야 될 태도가 어. 상대방 후보가 유익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나와 다르더라도 충분히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태도 좋다. 그게 우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심스틸러님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어.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한다라는 걸 함께 외치고 대화를 손 시작하는 거. 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는 이제 작가님 말씀이랑 되게 비슷한데 네. 그게 나랑 의견이 달라. 그냥 다르다로 끝나면 되는데 네가 틀려라고 해서 사실 싸움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틀리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목조목한 뭔가 반박할 어떤 것들이 있거나 사실로서 되게 명확한 정보로서 이게 존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의견은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의 예를 들면 공약이 다르다고 할지언정 그럼 이 공약은 그래도 이걸 같이 뭐 연정이든 뭐 협력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라든지 그 다음을 조금 상상하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대화인 게 가장 좋은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다르다고 해서 이걸 그냥 끝내버리고 이거는 그냥 폐기시켜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끼리는 좀 다양하고 너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포용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 좋은 단어 많이 나왔다.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여러분 뭐 틀린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좀 동의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확실히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어서 이 킹메이커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관점이 있다면 꼭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치요. 네, 아까 뭐 설득 이런 얘기 해줬는데 국민 어떤 방향, 어떤 목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할 것인가를 좀 주요하게 보면서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두 인물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뉘기도 하지만 그 김은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이나 가치가 되게 이상적인 정치인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볼 때 정치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어떤 방향,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당장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그런 이상을 조금이라도 실현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일지 혹은 나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가치 이런 것과 맞닿은 사람이 누구일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현실과 좀 대조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 네,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고민했던 단어가 이제 질문이었어요. 질문. 바른 질문은 뭘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후보 토론회도 보면 계속 질문의 형태로 문장이 오가는데 사실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을 정해놓고 혹은 하나의 프레임을 짜놓고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 질문에는 그 상대방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빈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사실 올바른 정치라는 건 좋은 질문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의 방향성을 영화에서 보지 못한 게 아쉽기도 했고 사실 그게 정치의 한계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라는 뭘까가 내내 꼬리를 잡는 마지막 질문이라 영화의 핵심은 바른 질문을 찾는 게 좋은 정치로 가는 시작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이죠. 별점과 한 줄 평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작가님. 전 2.5점 하겠습니다. 2.5점. 네. 2.5점 하고 한 줄 평은 한 줄 평. 정치는 지금 오늘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우리 심스틸러님. 저는 3점. 3점. 네. 정치의 빛과 그림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느낌 있는데요? 오늘 몇 점이십니까? 저는 그래도 이제 시기상 4점 주고 싶어요. 네, 4점 주면서 꼭 봤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승리의 순간보다 그 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보여주며 질문을 남기는 영화 킹메이커. 오늘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원하고 어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선거철이면 되풀이되는 구호와 갈등 속에서 유권자로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다가오는 6월 3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영화 보시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컬처클럽 오늘은 우작가 우동준, 심스틸러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